월요일 저녁에 강의실이 여기밖에 안 된다 해가지고 원장님이 이제 일요일날 한 번 더 남은 건 일요일날 해달라고 하시는데, 돌아오는 일요일날 하면 좀 이 프린트가 마무리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이 13일이죠, 그죠? 그러면 이제 19일날 일요일에 원래 20일 하려는 걸 하라고 하신 것 같은데, 26일날 마지막 수업 하겠습니다. 26일 일요일날 마지막 수업해서 저때 지방행정까지 해서 자료를 마지막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직 조금 남은 거랑 재무랑 먼저 드리고, 다음에 재무랑 인사랑 지방 드리려고 했는데 한목에 드리고요. 그래서 오늘 재무행정을 욕심 부리지 않고 꼭 봐야 될 내용만 가지고 마무리를 하고, 26일날 일요일이죠, 그죠? 일요일날 제가 우리 아침에 문제풀이 하고, 그죠? 2시부터 6시까지 이론반 수업하고, 김밥 두 줄 먹고 18시 반부터 일요일날 마지막 수업 하겠습니다. 그래서 18시 반부터 18시 50분까지 재무 20문제 풀어보시고 19시부터 수업해서 지방까지 중요한 내용만 한번 붙어봐서 한 23시 전에는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하철 있잖아, 일요일날. 11시 40분까지 있다고? 그럼 23시 30분까지 해야 되는 거네. 그때까지 하고 뭐 하고 맥주나 한잔 할까? 나 월요일 아침에 아침 특강 해야 되는구나. 어떻게 저때 하고 그동안 한 달 넘게 고생했는데 맥주 한잔 하실 분들은 맥주 한잔 하고 집에 안 들어가고 여기서 맥주 한잔 하고 바로 와가지고 아침 특강 하면 되겠다, 그죠? 여기 넓으니까 여기서 하면 되겠다. 나는 지난주에 시간에 프린트 한번 봅시다. 지난주 거 프린트 없는 분은 두 분, 세 분 계시겠네요. 20페이지 지난주에 나눠드렸던 프린트. 자, 그때 흥분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좀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자. 전통적 예산 원칙과 예외 부분에 한 번 더 복습하고 그리고 오늘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거는 오늘 자료. 오늘 수업은 이렇게 핵심이 이 부분 전통적 예산 원칙과 예외 한번 보고, 예산 결정 이론 가볍게 보고, 예산제도 발달 과정 장단점들 보고, 예산 과정론에서는 법률 규정들을 일단 좀 생략하고 절차하고, 그 다음에 시험에 최근에 많이 물어보는 발생주의 복식부기가 뭔지, 현금주의랑 비교했을 때 장단점이 뭔지까지 보고 재무행정을 일단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이 조금 읽어봐 주는 걸로 좀 하고 자, 전통적 예산 원칙과 예외인데, 전통적 예산 원칙이 기준은 뭡니까? 네,
지향하는 관점은 행정부에 대한 통제 위주였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정부가 의회 통제를 벗어나서 자의적으로 예산을 편성할까에 대한 의회 통제를 강화하는 게 전통적 예산 원칙의 핵심 지향 가치입니다. 그죠? 정부가 왕실에서 그죠? 왕실에서 국가 재정, 왕실 재정 구분 없이 돈을 함부로 집행하는 거에 대해서 시민의 대표인 의회가 이거를 방지하겠다는 게 목적이었던 거죠. 그죠? 그래서 전통적 예산 원칙을 머리 글자를 따서 공개적으로 명사가 정한 통일 원칙은 단일 완전한 것이다, 이런 얘기로 머리 글자를 따서 봤었습니다. 그죠? 자, 공개적으로 명사가 정한 통일 원칙은 단일 완전한 것이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뭡니까? 공개성의 원칙이다. 그래서 예산 과정이 국민에 낸 세금으로 정부가 어디에 어떤 지출을 할지를 정하는 거니까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죠? 예산 원칙에서 예산 내용이 국민들이 알아볼 수 있게 명확하게 반영되어야 된다. 명확성의 원칙인데, 자, 그 다음에 반드시 예산 집행할 때는 시민의 대표인 의회가 먼저 심의 의결해서, 그죠? 의회 승인 받고 돈 쓰란 거죠. 사전 의결의 원칙이 있고, 정확성이라고 우리가 표현합니까? 정확성, 그죠? 정확성, 엄밀성의 원칙이 있고, 내용에 있어서 사용 지출 금액이나 지출 목적, 지출 기간, 이 세 가지 측면에서 한정성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모든 예산은 큰 하나의 국고통에다가 일단 돈을 다 집어넣어 가지고 거기서부터 돈이 나와야 된다는 게 통일성 원칙이다. 그죠? 특정 세입으로 바로 특정 지출에 바로 충당해버리면 요런 지출이 늘어날수록 재정에 이렇게 칸막이 현상이 생기면 돈을 못 버는 복지부에서 노인복지연금 같은 것들, 그죠? 그런 지출은 수입이 없으니까 돈을 쓸 수가 없게 되잖아. 그죠?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 국고라고 하는 한국은행에 다 집어넣은 다음에 거기서부터 돈이 나와야 된다라는 게 통일성의 원칙이다. 그죠? 단일성의 원칙은 뭡니까? 그래서 이런 주머니가, 돈이 나오는 예산 주머니가 일반회계 하나만 있어야 된다는 건데, 우리는 특별 회계나 특정 자금으로, 특정 수입으로 특정 자금을 운영하거나 특정 수입으로 특정 사업을 운영하고 하는 경우에 특별회계라든지 아니면 기금 같은 거를 별도로 설치해서 요 일반 회계 같은 경우에 저렇게 많은 통제를 받다 보니까 재정 운영의 신축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별도의 이 예산 주머니를 더 만들 수 있다. 그죠? 이렇게 별도 예산 주머니를 만들면 예산 주머니가 하나만 있어야 된다는 단일성 원칙에 대한 예외가 될 겁니다. 그죠? 완전성의 원칙은 모든 세입 세출 과정들이 예산에 다 빠짐없이 반영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일단 전통적 예산 원칙 뭐냐라고 할 때 여러분 이제 머리 글자를 따서 공개적으로 명사, 유명한 사람들이 정해놓은 통일 원칙은 단일 완전한 것이다. 이렇게 하나씩 해서 이 개념을 일단 외우는 게 중요하고, 시험에서는 각 원칙에 대한 예외를 알고 있는지를 많이 물어본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전통적 원칙은 왜 나왔다고요? 의회가 행정부를 예산 과정을 정확하게 통제하려고. 그런데 계속 행정 환경이 변화하는데 저런 통제가 시민에 대한 예산 책임성 확보에는 유리한데 행정이 성과를 내고 행정이 소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걸 엄격하게 제한하기가 힘들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정해진 예외들을 여러분이 잘 기억해라. 그죠? 공개성의 원칙에 따라서 예산 내용이 다 공개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공개하지 못하는 게 있다. 그죠? 우리 분단 국가적 상황에서 국방비 예산이라든지 국가안전보장 예산 이런 것들을 지나치게
투명하게 밝혀도 대북관계에서 딱히 좋을 게 없겠죠, 그죠? 공개성 원칙의 예외가 됩니다, 그죠? 사업, 우리 세금이 어느 사업에 얼만큼 들어가는지 내용이 다 명확하게 보여져야 되는데, 전체 재정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서 총괄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는지를 명확하게 확인하기 힘들다. 그래서 총괄 예산은 명확성 원칙에 대한 예외가 될 겁니다. 그죠? 사전 의결의 원칙과 관련해서 저번에 표현이 좀 안 좋았죠. 그래서 이제 질문이 끝나고 들어왔는데, 사전 의결의 원칙은 의회에서 반드시 승인을 받아라고 했다. 근데 대표적으로 이제 사전 의결 원칙의 예외가 첫 번째로 우리가 준예산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준예산은 언제 나온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예산 불성립 시 어떻게 예산을 운영할 건가에 대해서 세 가지를 봤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2014년 올해 14년인가요? 네, 시간은 정말 화살처럼 흘러갑니다. 그죠? 1년 동안 이 한 회계년도는 우리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데 2014년 이 한 회계년도 동안 집행할 예산에 대해서 원래는 회계년도 1월 1일 개시 120일 전까지 의회에다가 행정부가 예산을 편성하면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그래서 12월 2일까지 얼마 써라 내년에 하고 확정이 돼야 되는데 이게 올해 어떻게 됐다 그랬습니까? 계속 국회에서 싸움하다가, 그죠? 싸움하다가 불법 선거 어차피 이런 거 막 묶어가지고 KTX 민영화 막 다 묶어가지고 싸움하다가 1월 1일 해가 바뀌고 1월 1일 새벽 5시에 통과됐다 그랬죠. 그죠? 새벽 5시에 통과가 돼서 다행인데 통과가 안 됐다. 그럼 예산이 성립하지 못하면 1월 1일부터 경찰관들 일 안 하고 소방서 불 끄러 안 가고 이렇게 놀 거냐. 그죠? 여기서 이제 제도가 미국 같은 나라는 잠정 예산이라고 해서 문제가 되는, 특별히 지금 대립되고 있는 미국에서는 오바마 케어라고 해서 건강보험 관련된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 이제 일부 부분에 한정해서 일단 일부 의결해서 집행하면서 대립되는 쟁점에 대해서는 뒤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다시 의결 과정을 거칠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 1공화국 때 있었던 가예산 제도는 뭡니까? 일단 1월 한 달 것만 먼저 국회에서 의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한다 그랬죠? 1월달 동안에 다음 11달 동안 어떻게 할지 결정한다. 이거 뭡니까? 일단 잠정적으로 1월 한 달 거 의결들을 했죠. 그죠? 의결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현재 제도는 뭐다? 준예산 제도다. 그래서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그래서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 설치된 기관, 경찰, 공무원 조직, 그죠? 이 기관의 유지 운영비라든지 법률상 지출 의무가 발생해 있는 경우 계속비 한 회계년도마다 적용되는 게 아니라 여러 해에 걸쳐서 적용되는 공공토목건설 같은 이런 경우에 이런 사업비 같은 경우에 미리 국회의 의결을 받아놨다면, 그래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14년까지 5년 동안 집행한다라고 미리 큰 틀에 의결을 받아놨으면 14년에도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작년 예산에 준해서 일단 집행한다는 거죠. 얘는 이 둘에 비해서 뭡니까? 전년도에 준해서 집행하되 의회가 따로 의결하지 않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사전 의결 원칙에 대한 예외가 된다. 그죠? 의결 원칙에 대한 예외가 된다. 그 다음에 긴급 재정 경제 처분 이런 게 있었죠. 그죠? 금융 실명제 같은 경우에 김영삼 대통령이 긴급 재정 경제 처분 발령해서 오늘부터 실명으로 등록되지 않은 통장에 계좌는 다 묶인다라고 발표하는데, 그거를 미리 의회 의결 과정을 거치고 하는 동안에 그러면 지하 자금이 다 빠져나가겠죠. 그죠? 일단 발표부터 하고 들어갔던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이 예산의 장부를 짤 때, 그죠? 장부를 짤 때 돈을 원체 많은 비용들이 있다. 그죠? 그래서 뭐 보건복지부에서 복지 예산을 편성하는데 할머니들한테 뭐
뭐라고 해야 될까요? 노인 대책을 세우는데 그 중에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가지고 노인 지하철 65세 이상, 그래서 노인 교통비 지급으로 금액이 얼마가 있다고 보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적으면 장부가 끝도 없겠죠, 그죠? 관리가 안 되겠죠, 그죠? 묶어야 될 거 아닙니까? 노인 교통비 지급이면 요거는 노인 복지 예산의 카테고리 안에 여러 가지 노인 복지 예산 중에 교통비 지급 분야, 다음 또 노인 복지라는 건 뭐 이제 노인 아동 복지라고 하는 더 큰 예산으로 묶일 거고, 요게 제일 큰 틀에서는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묶일 거고, 보건복지부 안에서 복지정책, 사회복지정책 분야 다시 묶여서 그 안에서 노인 아동복지, 다시 그 중에 특히 노인복지인데 그 중에 교통비 지급, 이렇게 항을 점점점 세분화해놔야 관리가 쉬울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요런 분야에서 여기서 총 얼마 해서 이 분야에서 총 얼마 쓴다. 그래서 이런 것도 카테고리 묶여서 노인복지면 아동복지, 다문화 가정 지원 해서 묶어서 또 얼마 쓴다 이렇게 하는데, 의회에서 요 세세한 카테고리 하나하나에까지 통제하기는 전문성이 없으니까 의회에서 과연 교통비 얼마, 그게 적합한지 아닌지 판단하기보다는 어느 선까지 해서 노인 아동복지 분야에 얼마, 저소득층 계층 지원, 저소득 계층의 지원 사업에 얼마 하는 이 정도 카테고리까지는 보겠죠, 그죠? 그래서 요 항을 나누는데, 요렇게 항을 나눌 때 우리가 요 장, 관, 항, 세항, 목, 세목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이는 거다, 그죠? 타이틀, 목차 이름을 그렇게 붙이는 거다. 우리가 책 보면 1장, 1편, 1절 이런 식으로 보통 교과서가 나가듯이 그렇게 붙일 때 전통적인 분류에서는 세출 구조를 장관항, 세항, 목, 세목 이런 식으로 타이틀을 붙여 나간다고 했을 때, 이 항에 해당하는 분류까지, 이 각 항에 얼마씩을 쓴다, 이 얼마씩을 쓴다는 걸 더해 놓으면 항에 얼마를 쓴다는 것까지가 의회에서 통제 대상이다, 그죠? 그래서 항까지를 의회에서 그 항에 얼마 써야 될지를 정해준다고 해서 입법 과목이라고 하고, 세항부터를 우리가 행정 과목이 직접 행정부에서 그 안에는 얼마 쓸지를 정한다고 해서 행정 과목이라고 한다. 그래서 노인 아동복지 분야에 얼마 쓴다라는 것까지는 의회에서 정해주는데, 그 안에서 다시 노인복지에 얼마 쓸지, 노인교통비에 얼마 쓸지는 행정부에서 정하는 거다, 그죠? 이렇게 이제 카테고리를 정하는데, 노인 아동복지 분야에 얼마 쓰기로 정했는데, 우리 이제 막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고령화 사회인데 과연 65세 이상에게 다 지원해야 되느냐 막 이래가지고, 이제 요 복지정책의 지급 대상을 70세로 만약 바뀌는 법이 통과가 됐다. 이제부터 우리 사회에 100세 시대니까 결혼정년기는 마음부터, 노인은 70세부터 이런 식으로 우리 인식이 다 바뀌었다고 생각해보자. 그렇게 되니까 여기에 이제 혜택을 받는 대상 숫자 확 줄어든 거야, 그죠? 70세 이상 되니까 기존에 60세부터 65세부터 70세까지가 혜택을 받다, 이제 혜택 대상이 아닌 거죠, 그죠? 그쪽에 연령이 많아가지고 지원 규모가 확 줄게 됐다. 그렇게 해서 요 분야에서 그러면 남은 돈을 안 쓰기보다는 대신에 여기 저소득계층 지원을 위한 쪽으로 돈을 옮겨서 쓰겠다. 이렇게 되면 뭡니까? 이 카테고리는 지금 입법 과목이라서 이 항에다가 얼마 쓰라라는 거를 의회가 결정해줬죠, 그죠? 그런데 그 항 수준에서 변경하게 되는 건 입법 과목 간의 변경이라고 해서 이용이라고 부르는데, 이 경우에는 의회가 통제 대상에 해당하니까 의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쓰려고 했던 요 항에 해당하는 금액을 쓰려고 했는데 다른 항에다가 집행하려고 하면 의회 의결을 받아야만 돈을 옮겨서 쓸 수가 있는 거라. 그럼 얘는 사전 의결 원칙의 예외는 이제 아니겠죠, 그죠? 근데 행정 과목 간의 변경 같은 경우에는 행정 과목 간의 변경을 우리가 전용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노인복지 분야에 쓰려고 했는데 노인복지가 아니라 요 안에서 노인 아동복지를 묶었었잖아. 그러니까 아동복지에다가 돈을 더 쓴다, 혹은 노인교통비 지급에 쓰려고 했던 거를 노인교통비 대신에 노인 뭐라고 할까요? 예를 또 뭐 있을까? 교통비 말고 노인들에게 지급할 수 있는 게 노인 의료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지출 용도를 바꾸게 되면 요 행정 과목 안에서
이까지 우리가 통제할 테니까, 요 카테고리까지 우리가 통제할 테니까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의회에서 전문성 없으니까 행정부 알아서 집행해라라고 했던 요 세부적인 항 안에서 바뀔 때는 의회의 승인 없이, 의회 승인 없이, 제가 의회 승인 없이, 근데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 경우에도 행정과목 간의 변경도 이러면 보건복지부가 마음대로 그럼 바꿀 수 있느냐가 아니고 행정과목 간의 변경에서 행정부 안에서 예산 관리는 누가 한다고 그랬죠? 기획재정부에서 한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 경우에도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은 얻어야 할 수 있다. 이 얘기를 제가 그때 기획재정부라는 표현 안 하고 자꾸 승인 이렇게 하다 보니까 표현이 좀 이상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조금 말이 안 맞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설명을 했고, 그래서 저런 전용 혹은 요거를 담당하던 복지부가 있었는데 조직 통폐합이 된 거야. 그래서 박근혜 정부에 정부 조직 개편을 해서 복지부 장관이 말을 안 들어서 보건복지부를 없애면서 보건복지부가 하던 역할을 국무총리실에다가 합해버렸다. 내가 임명한 총리가 책임지고 일해,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복지부 이제 또 시끄러워지겠죠. 그죠? 원격 의료 때문에 동네 의사 아저씨들, 할아버지들 의약분업 이후 처음으로 다시 또 10년 만에 파업을 준비하신다는데, 이렇게 해서 시끄러워지면 복지부가 일 잘 못하면 예를 들어 가감하게 그냥 국무총리실을 다 해버려라. 그죠? 식품의약품안전처를 국무총리실로 옮긴 것처럼 이렇게 되면 뭡니까? 이 업무에 대한 비용은 그대로 나가는 거잖아. 다만 담당 부처가 바뀌는 거죠. 소관하는 부처가. 이 역할은 그대로 하는데, 그죠? 그래서 이렇게 조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원래 의결됐던 그 카테고리 그 용도대로 그 금액 얼마를 다 집행을 하는데, 집행 부서가 이제 복지부가 아니라 예를 들어 총리실이 돼버리면 부서가 바뀌는 거니까, 그래서 변경되는 게 조직체, 그죠? 조직기관, 몸체가 바뀌었다. 그래서 이체라고 표현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도 세부 내용으로 들어가면 지출 용도를 이미 다 승인받았던 거니까 또 의회 승인 없이 할 수 있다. 그래서 전용 이체 이런 게 사전 의결 원칙에 대한 예외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정확성의 원칙은 우리가 세금을 걷는 세입하고 돈을 지출하는 세출 금액이 맞아 떨어져야 된다. 그래야 적자 나지 않겠죠. 그죠? 손해보지 않는다. 정확하게 계획을 세운 거죠. 그래서 201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56조를 쓰고 또 356조를 세금으로 걷겠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 세금을 걷는데 세입 같은 경우에는 세법에서 몇 프로를 걷는다고 정해놓는 거죠. 그죠? 소득세 몇 프로 걷는다 이랬는데, 소득에 대해서, 예상소득에 대해서 소득세 8% 걷는다. 이렇게 하는 건데, 다 내년에 경기가 악화돼가지고 사람들 소득이 줄어든 거야. 그죠? 삼성전자가 갑자기 애플한테 아이폰에 확 밀려가지고 수입이 확 줄면 법인세가 확 줄게 되겠죠. 그죠? 법인 소득이 주니까. 그러면 예상보다 돈을 작게 벌어들이게 되면 세입이 감소하면 이런 경우에 적자 예산이 되겠죠. 그죠? 반대로 삼성이 또 갤럭시 S5 내년에 또 나온다 그러는데 3월에 또 나왔는데 이게 또 대박 쳐버리면, 그래서 법인들이 다 영업 잘했어. 현대자동차에서 새로 나온 LF 소나타 대박 나고 말해서 우리 수입이 늘어나면 흑자 예산이 될 텐데, 적자 예산이건 흑자 예산이건 세입 세출이 원래 계획했던 대로 딱 맞는 건 아니죠. 그럼 정확성 원칙의 예외가 되겠죠. 그죠? 한정성 원칙은 그게 이제 세 가지를 볼 수 있는데, 기간에서 우리는 한 회계연도 안에 돈을 써라라고 하는 걸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한다. 그죠? 그래서 1년 단위로 계속 예산 심사 맡아라는 겁니다. 그죠? 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인데 1년 단위로 예산을 쓰지 않고 2년, 3년 단위로 편성한 예산이 있다. 그죠? 계속비 같은 거죠. 그죠? 4대강 사업 같은 경우에 한 해에 딱 공사 얼마 이렇게 끝날 수 있는 게 아닌 거잖아. 그죠? 큰 시설을 짓고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지출 목적에 있어서, 그 다음에 지출 용도에 있어서 이렇게 제한이 있는데, 지출 용도에 있어서 바뀌는 게 뭐였죠? 좀 전에 봤던 이용, 전용 이런 것들이 다 지출 목적에 있어서 바뀐 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원래 정해졌던, 의결했던 내용에서 넘어가서 다른 용도로 사용되게 되는 거니까. 자, 그리고 여기 아까 계속비도 있고
2월. 그래서 2014년에 돈을 집행하라고 했는데 돈 다 못 쓰면 다음 달로 넘어가죠. 여러분 가계부 쓸 때 그 달 안에 돈 못 쓰면 다음 달로 넘어가잖아. 그죠? 요거 2월 같은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국고 채무 부담 행위라고 해서 국가가 국고에서 돈을 빌려서 외국의 자본을 빌린다든지 할 때 국고 채무 부담 행위 같은 경우에도 한 회계년도 안에 끝나는 게 아니라 돈을 빌려서 바로 갚는 게 아니라 이제 상환 기간이 정해지는 거죠. 24개월, 36개월 이렇게 상환하게 되면 국고 채무 부담 행위도 기간이 한 회계년도 1년 안에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그죠? 계속비 2월, 국고 채무 부담 행위 이런 것들이 주로 예외가 될 겁니다. 자, 비용에 있어서 기간 목적이 용도죠. 어떤 목적, 어떤 정해진 용도에 따라 쓰라는 거니까 그 용도고, 금액이죠. 금액. 그래서 얼마 써라, 여기서 노인복지예산 얼마 쓰라 라고 했는데 그 금액을 넘어서는 경우, 특히 매년 주로 발생하는 게 뭡니까? 재해복구비 얼마 써라 했는데 더 큰 태풍 연거에, 그죠? 태풍 메뚜기 이래가지고 다 갉아먹어서 정말 메뚜기 떼가 한국에 습격할 수도 있잖아. 그죠? 황사바람 타고 중국에서 메뚜기 떼가 습격을 해서 서해안에 피해를 입혔는데 우리는 그런 거 겪어보지 않아서 준비가 안 돼 있잖아. 그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금액이 재해복구비 금액을 넘어가면 넘어갈 때를 대비해서 미리 편성해 놓은 게 있습니다. 예비비라고. 일반 회계 예산 총액의 1% 이내에서 예비비를 편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회계 전체 예산이 아니라 우리가 아까 예산 단일성 원칙에서 예산 주머니가 하나만 있어야 된다는 게 단일성 원칙이죠. 이게 일반 회계 하나만 있어야 되는데, 일반 회계는 전통적 예산 원칙에 따라서 돈 함부로 쓰지 못하게 강하게 통제받으니까 좀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특별회계 기금 같은 거, 여러분 장학금 주는 국가장학기금 이런 것들, 국가장학기금 이런 거를 이런 예산 지출처럼 복지비 지출처럼 그렇게 강하게 통제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기금 특별회 같은 게 나온다. 단일성 원칙이 예외인데, 이때 일반 회계 예산 총액의 1% 이내로 미리 예비비를 포함시켜 놓습니다. 그죠? 일반 회계 안에 예비비가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해당하는 용도 넘어설 때 금액을 추가로 더 필요할 때 초과 지출하라고 미리 예비비를 편성하는 거죠. 자, 일반 회계 안에 예비비가 들어있다. 그래서 그 첫 시간에 그런 얘기도 했었죠. 그죠? 우리 국가재정법에서 예산은 뭐뭐로 이루어진다 했습니까? 총, 세, 출, 계명고 이렇게 이루어진다 해서 예산 총칙, 세입, 세출, 계속비, 여러 해에 걸쳐 집행되는 계속비, 명시이월, 그리고 저기서 봤던 국고채무 부담행위, 이렇게 예산안이 편성된다. 예산안 처음에 총칙부터 어떻게 걷어들일지, 어떤 세입 항목에서 얼마를 걷어들일지, 그래서 각 세출 얼마를 할지, 지금 여러 해 걸쳐 사용되고 있는 계속비가 올해는 그 중에 얼마를 부담하고 있는지, 그죠?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있는데, 명시이월은 뭐라고 했습니까? 돈 못 쓸 게 명확해서 미리 국회 의결을 받은 거야. 그죠? 그래서 차세대 전투기 사업하면서 F-35 도입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보니까 미국에서 F-35에 스텔스 기능에 문제가 있다고 다 터진 거야. 지금 저거 사면 안 되겠다. 그죠? 올해 살려고 돈 만들어 놨는데 올해 지출하면 안 되겠다. 손해보겠다. 덤탱이 쓰겠다. 이러면 그 돈을 의회 의결을 거쳐서 내년으로 2월 하니까 명시 2월 같은 경우에는 의회 의결을 명시적으로 거쳤다. 사고 2월은 쓴다고 썼는데 12월 말까지 다 썼는데 돈을 못 써서 남아서 다음해로 넘어가는 거다. 그죠? 이렇게 보면 또 명시 2월과 사고 2월 비교해보면 사전 의결 원칙에서 사고 2월 같은 경우에는 사전 의결 원칙에 대한 예외가 되죠. 그죠? 쓴다고 썼는데 돈이 남아서 넘어간 거고, 명시 2월은 못 쓸 게 명확히 보여서 의회 의결 받아서 넘긴 거야. 차이가 뭔데? 그러면 의회 의결 받아서 넘긴 거니까 얘는 그 다음에 또 문제 생기면 또 2월 할 수가 있는 거야. 그죠? 얘는 사고로 넘어간 거니까 그 다음에 한 번 2월은 되는데 그 다음에 또 제2월은 안 되는 제한이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렇게 해서 우리 국가채무 부담 행위까지 들어가는데 그래서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이렇게 해가지고 답 중에 보기 지문에 예비비 나온다고 하죠. 계속비랑 헷갈려라고. 근데 예비비는 뭡니까? 예비비는 일반 회계 예산 총액의 1% 이내로 이미 총 세입 세출 예산, 여기 일반 회계 안에 예비비가 세출 예산 안에 다 들어가 있겠죠. 세출 예산 안에 이미 이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따로 또 예비비를 잡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예비비도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고. 자, 이렇게 한정성 원칙까지 받고 더 많이 시험에서 잘 물어보는 건 여러분이 많이 헷갈리는 통일성 원칙, 단일성 원칙의 예외들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단일성 원칙은 예산 주머니가 하나만 있어야 되는데 예산 주머니가 2개, 3개 되는 거다. 그죠? 그래서 그냥 이해 안 되면 단추 특기 이렇게 외워버리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단추 특기 해서 단일성 원칙에 대한 예외는 예산안 하나만 편성해서 잘 집행하고 있는데 태풍 와가지고 쓰나미 와가지고 재해복구 하려고 하는데 예비비고 뭐고 다 안되겠다. 그래서 재해복구를 위해서 추가 경정 예산이라고 별도의 추가 예산안을 하나 더 편성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추가 경정 예산, 의회 의결 받아서 잘 집행하다가 뒤에 터져 나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추가로 예산 편성한 추가 경정 예산하면 원래 일반회계 예산 말고 추가 경정 예산이 하나 더 주머니에 생기게 되는 거죠. 만들어 놓는데 대신에 이게 통과되고 나면 그 다음에 여기 합해가지고 집행은 하게 되지만 어쨌든 처음에 시작할 때 주머니 말고 회계연도 중간에 하나 더 생기게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계속 봤던 이 특별회계하고 기금, 이래서 단일성 원칙의 예외는 추가 경정 예산, 특별회계, 기금에서 단추 특기 이렇게 외우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죠? 통일성 원칙은 주머니가 이렇게 늘어나는 게 아니라 국고라고 하는 여기에 돈이 다 들어갔다가 여기서부터 지출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국고로 안 들어가고 그냥 거기서 바로 특정 수입이 특정 지출로 바로 쓰이는 게 있더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안 외워지면 단추가 특기면 통일은 통일, 특기, 목수, 특기, 목수 이렇게 그냥 기억하라 그랬죠. 그죠? 통일, 특기, 목수. 그래서 통일성 원칙에 대한 예외는 역시 특별회계나 기금 같은 경우에 중복적으로 특별회계 기금은 특정 자금으로 특정 지출에 충당하는 거니까 특별회계와 기금이 있고 그 다음에 목적세, 세금을 부과할 때 특정 용도로 쓰려고. 그래서 교통시설, 뭐 특별회계 이런 거 아니면 이제 교통 목적세도 이제 농어촌 구조 조정 관련해 농어촌 환경 개선 뭐 특별세 이래가지고 특정 세금 걷어서 농어촌 환경 개발에 그대로 다 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세금을 걷어서 국고로 들어가지 않고 농어촌 환경 개선에 그대로 써버리는 이런 목적세 같은 경우. 그리고 이게 수입 대체 경비와 수입금 마련 지출 제도,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수니까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서 정부 부처에서, 그래서 교육부에서 국립대, 경북대도 국립대죠. 그죠? 경북대에서 대학 입시하는데 올해 공립대학교에 학생들이 폭주해가지고 원서 전형료가 대박이 났다. 학생들이 혹은 경북대 로스쿨에 애들이 많이 써가지고 수입이 확 늘어났다. 그런 경우에 그렇게 발생한 초과 수입을 관련된 직접적인 초과 지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수입 대체 경비에 해당하는 거고 정부 부처형 기업, 그래서 우편 우회 양조책 할 때, 그죠? 우체국 예금, 그래서 우체국 예금이 대박 나가지고 혹은 우편 택배를 많이 써가지고 수입이 확 늘었다. 그럼 그거를 바로 관련된 직접 지출, 택배 업무 해야 되니까 관련 배달하는 자동차를 산다든지 같은 의도죠. 그죠? 초과 수입을 관련된 직접 지출에 사용하는데 초과 수입을 발생시키는 조직이 정부 부처형이냐 아니면 정부 기업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수입 대체 경비, 수입금 마련 지출제도 다른 이름을 쓰고 있는데 둘 다 하고 싶은 말은 초과 수입 발생하면 그거를 관련된 직접 지출에 쓸 수 있다. 그럼 초과 수입을 국고로 집어넣지 않고 거기서 관련된 직접 지출에 바로 쓰는 거잖아. 그죠? 국고로 안 들어갔죠? 통일성 원칙에 대한 예외다. 그죠? 그래서 단추특기, 통일특기, 목수 이렇게 기억해 놓으시면 될 겁니다. 자, 마지막 완전성 원칙은 모든 세입 세출 과정이 예산에 다 반영돼야 되는데 현물 출자, 물건으로 현물 출자라든지 예산 이게 타지 않는 경우에 혹은 여기서 보면 이런 수입 대체 경비나 이런 거 발생하면 거기서 바로 초과 지출에 사용하는 것들은 미리 예산에 잡아놨던 게 아닌 거잖아. 그 해에 얼마 발생해서 얼마 쓸지, 그러니까 그 예산보다 초과 수입이 발생했으니까 지출이 이루어진 거니까 이런 것들은 다 안정성 원칙의 예외가 됩니다. 그죠? 자, 프린트 20페이지 보면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죠? 그 내용들을 이렇게 한번 보시고 원칙과 예외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현대적 예산 원칙은 시험에 한 번 정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현대적 예산 원칙은 의회 위주의 이 전통적 예산 원칙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행정부 위주의 관리 지향 관점이다. 그래서 행정부가 계획을 세워서 계획과 예산 편성이 연계해야 된다. 행정부 재량 원칙, 행정부에게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재량을 줘야 된다. 행정부 책임의 원칙, 보고의 원칙, 예산 과정에 대해서 업무 보고를 줘야 된다. 예산 수단 구비성의 원칙, 다원적 절차의 원칙, 시기 신축성 원칙 이렇게 있는데 읽어보고 나머지 그 뒤에 설명이랑 매칭해보고 우리는 전통적 예산 원칙을 확실하게 기억해두면 될 겁니다. 자, 교과서로 돌아가가지고 649페이지 전통적 예산 원칙이 있다. 그죠? 자, 공개성 원칙. 정부 예산은 국민에게 공개되고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밑에 예외 작은 글씨를 봤더니 국방비나 국가정보원 예산. 그죠? 국정원에서 얼마 쓰는지 모르죠. 그죠? 댓글 다는데 얼마 쓰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국가안전보장 관련 예비비 이런 게 있고, 명확성 원칙은 모든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적으로 명확하게 이렇게 편성돼야 된다. 근데 총괄 예산, 총액으로 우리가 356조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금액이 어디에 세부적으로 어떻게 쓰는지 우리는 모르는 거죠. 그죠? 총괄 예산이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 650페이지 사전 의결의 원칙에 보면, 자, 사전 의결 원칙은 예산 집행하기 앞서 반드시 입법부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 사전 의결이 필요한 게 일단 예산안인데 이 예산안에는 총 세출 계명고 이렇게 들어가고 저 세출 예산 안에 예비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따로 예비비 항목은 없다. 그죠? 이런 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고, 입법 과목 간에 저 한간의 변경을 이용이라고 했고, 일반회계건 특별회계건 기금이건 간에 혹은 이 사후에 생긴 문제로 인한 추가 경정 예산이건 간에 반드시 의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 가예산 잠정 예산 같은 형태도 사전 의결을 걷는데 우리는 예산 불성립 시에 가예산 잠정 예산을 쓰는 게 아니라 사전 의결을 거치지 않는 이 준예산 제도를 쓰고 있다. 그죠? 긴급 재정 경제 처분이나 예비비 지출. 예비비는 아까 얘가 뭐라 그랬죠?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 내에서 예비비를 쓴다 이렇게 했죠. 그죠? 1% 내에서 예비비를 편성돼 있는 겁니다. 그 안에서 예비비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일단 예비비를 사용한 다음에 예비비는 총액으로 편성되거든. 그래서 예비비, 그래서 미리 규정하지 못한 이런 초과 지출 문제 등이 발생할 때 대비해서 일반 회계 예산 총액의 1% 이내로 예비비는 일반 회계 예산 총액의 뒤에 보게 될 겁니다. 뒤에 보게 될 건데 1% 이내에서 총액으로 편성하거든. 이 총액 중에서 이번에 생긴 재복구를 위해서 아니면 총액 중에서 이번에 생긴 노인교통비 추가로 더 쓰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를 쓰겠다 하면 일단 총액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의결 받은 거죠. 그죠? 이 총액을 벗어나지 않는 내에서 일단 집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집행 먼저 할 수 있는데 이 총액 중에서 우리가 노인복지 분야에 얼마를 썼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지출한 다음에 사후에 국회 승인을 받아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총액으로 편성해놨는데 이 총액을 정부가 또 자기 특정 목적에 맞춰가지고 그죠? 뒤에 의결 안 받아도 되면 이거 4대강 사업 돈 필요할 때 1% 총액 걷어놓은 거 다 이따 갖다 퍼볼 수도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사후에 승인을 받게 된다. 오른쪽 칸에 있죠. 그죠? 그리고 이제 전용이나 이체 같은 경우에는 행정 과목 내에서 전용이나 행정 조직 변경으로 인한 이체는 저번에 여기 이제 말을 좀 잘못했는데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은 받겠지만 의회에 의한 승인은 받지 않는데 제가 말을 좀 막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까지 우리 볼 수 있겠습니다. 정확성 원칙은 최대한 수입과 지출을 일치시켜라. 근데 걷다 보면 지출이야 뭐 지출도 사실 맞추기 힘들 수도 있죠. 저렇게 추가 경정 예산도 편성하게 되고 보통 재복구 이런 거 하다 보면 좀 들어갑니다. 태풍 피해 크고 하면. 그래서 적자 예산, 흑자 예산 생길 수 있다. 한정성 원칙은 정해진 목적에 쓰란 건데 목적 외에 쓰는 게 처음에 의회가 승인했던 목적 넘어가는 게 이용인 거고 행정 과목 간 변경이 전용에 해당하는 거다. 그죠? 금액이 더
지출한 금액, 그래서 이제 목적 같은 경우에 정해진 목적에 쓴다. 질적 한정성이고, 금액, 얼마 써라라는 금액 넘어서는 걸 양적 한정성의 예외라고 볼 수 있는데, 예비비라든지, 너무, 재해가 크게 터져가지고, 아예 예비비로도 감당 안 돼서, 왜냐면 예비비를 재해복구비에 다 써버릴 순 없잖아. 7월에 태풍 왔는데, 그거 다 써버리고, 후에 8, 9, 10, 11, 12월에 어떤 분야에 어떻게 돈이 부족할지 모르는데, 그죠? 아니, 그거 놔두고, 아예 그냥 재해복구를 위해서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에 초과지출 금지 원칙에 반하게 되겠죠. 그죠?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은 한 해 안에, 한 회계연도 안에 써라. 그래서 매년 예산을 심사하고 매년 국회에서 저렇게 싸워대고 있는데, 그 한 해를 넘어갈 수 있으면 예산의 2월 계속비 국고채무 부담 행위 혹은 이제 전년도 수입이나 혹은 전년도 지출 이런 거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뭐 크게 의미는 없고 우리는 그 밑에 앞당겨 충당 사용이라고 하는 조상 충용이란 개념을 보는데, 이게 뭐라고요? 거기 왼쪽 끝에 하단에 보면 지방재정법에 도입된 제도. 그래서 중앙정부에 도입되어 있는 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만 할 수 있다. 예산이 부족하면 다음 해 예산을 미리 땡겨서 쓸 수 있는 거다. 그죠? 지방재정이 조금 부실하니까 이런 탄력성을 부여해 준 겁니다. 조상충용 개념까지 보면 될 거고, 통일성 원칙은 일단 하나의 국고통에 다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다른 표현으로 통일성 원칙을 거기 첫 줄에 있는 것처럼 목적 구속을 금지한다. 특정 목적으로 특정 세금을 걷는 거를 금지한다. 왜? 하나의 국고에 다 들어가야 된다. 왜? 그러면 수입이 없는 지출은 어떻게 감당하라고. 그죠? 그래서 통일성의 원칙은 다른 말로 목적을 구속하지 마라. 목적 구속 금지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밑에 예외를 보면 특별회계나 기금 목적세 이런 게 있습니다. 수입 대체경비, 수입금 마련 실제도. 그래서 특기, 통일 특기는 목수 이렇게 기억하자고 했고, 단일성 원칙은 예산안이 651페이지 가면 단일성 원칙은 둘째 줄에 예산은 단일로 하나의 주머니만 있어야 된다. 단일로 편성되어야 한다는 거다. 예외는 단추 특기 이렇게 기억하면 된다 그랬죠. 그죠? 안전성 원칙은 한 회계연도에 모든 수입을 세입, 모든 지출, 세출로 모든 예산이 빠짐없이 다 반영되어야 된다. 이런 건데, 수입을 걷어들일 때 중간 경비 이렇게 징세비가 빠지는 이런 순계 예산이라든지 현물 출자, 외국에 우리 민간 기업에서 자금, 경제활동 자금이 필요한데 민간 기업, 중소기업들이 신용도가 낮아서 외국 기업으로부터 돈을 못 빌릴 때 정부가 대신 돈을 빌려서 보증서 주는 거죠. 사실상으로는 정부가 돈을 빌려서 민간 기업에 뿌려주는 것과 같은 전대차관 이런 것들이 지난 시간에 다 얘기했었죠. 그죠? 안전성 원칙의 예외가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 5편 재무행정론에서 21장 예산의 기초 이론에서 지금 이 내용을 마지막에 지금 한 거잖아. 그죠? 지난 시간에 일반회계가 뭔지, 특별회계가 뭔지, 기금이 뭔지, 이런 것들 개념을 먼저 보고 이제 마지막에 우리 예산 원칙의 예외로 들어온 거기 때문에 지금 특별회계, 기금 이런 게 뭔지, 개념이 잘 안 잡히시는 분들은 요 지난 시간 수업을 참고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죠? 요 개념을 잡고 이제 들어온 거기 때문에 순서를 바꿔서 한 거죠. 앞에서 이거부터 한 게 아니라 이 뒤에 있는 내용을 먼저 보고 온 거라서 이렇게 보시고, 한 7시 넘어 시작했죠. 그죠? 자료 들고 들어와서 예산 결정 이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72페이지) 예산결정 이론에서 뭘 공부해야 되냐 나오는데, 크게 두 개만 일단 보자. 그래서 우리 정책 결정할 때 대표적으로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의 대립 기억납니까? 그래서 합리모형은 경제학적 분석 기법에 입각해서 가능한 모든 대안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그죠? 선택 가능한 모든 정책 대안들에 대해서 총체적인 모든 대안을 빠짐없이 분석해서 그 중에서 옵티멀 하겠다, 그죠?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겠다. 그걸 위해서 다양한 정책 분석 기법들을 막 도입합니다, 그죠? 점증주의는 반대로 뭐라 그랬습니까? 점증주의는 그런 경제적 합리성의 추구가 이상적일 수는 있겠으나 현실에서 정책 결정은 정치적인 싸움의 과정이다, 그죠? 그래서 윌답스키 같은 학자, 린드블룸 같은 학자가 그랬겠네요, 그죠?
머들링 스루라고 질퍽거리면서 이 진흙탕을 걸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완전히 합리적인 분석 하에서 결정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겨우 한 걸음씩 떼갈 수 있는, 그래서 기존 정책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식으로 점증적으로 예산 결정이 이루어진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죠? 그 사이에서 인간의 제한된 합리성 때문에 완전 합리성 하에서 모든 대안을 검토해서 완벽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본 게, 그래서 그럭저럭 만족할 만한 대안의 결정에 그친다는 게 사이먼이 제시한 만족 모형인 거고, 그죠? 합리 모형과 점증 모형의 장점을 둘 다 결합하겠다. 그래서 둘을 합했으니까 뭡니까? 혼합 탐사 모형이라고 이름 붙였죠. 그죠? 합해서 어떻게 쓸 건데 해서 근본적 결정은 합리 모형을, 세부적 결정은 점증 모형 하자라는 게 혼합 탐사 모형이었고, 합리 모형 관점에서 점증 모형을 극복하기 위해서 뭔가 이 질적인 개념, 경제학적 분석에서 양적인 분석이 가져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책 결정자의 어떤 영감이라든지 어떤 지적인 거죠, 지적 영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반영한 게 초합리성이라는 개념을 도입하면 최초 이래가지고 최적 모형이란 게 초합리성이라는 걸 도입했다. 이런 것까지가 개인적 측면에서의 의사결정에 관한 설명이다. 그죠? 조직 단위 의사결정으로 넘어가면 이제 만족 모형을 조직 차원으로 확대시킨 조직 모형이 있는데, 조직 모형은 큰 의미가 없었고 그게 회사 모형으로 발달되거나 앨리슨 모형, 쓰레기통 모형 이렇게 발달해 갔습니다. 사이버네틱스 모형. 자, 거기서 그렇게 정책 결정하는데 그걸 예산 결정 과정에 들어와서, 그래서 똑같이 합리 모형에 입각한 예산 결정이냐 점증 모형에 입각한 예산 결정이냐 그 얘기인 겁니다. 그죠? 그래서 딱히 뭐 어려운 게 없습니다. 나눠드린 프린트에서 그래서 23페이지 보면 합리주의적 예산 결정과 점증주의적 예산 결정을 표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거죠. 그죠? 합리주의적 예산 결정은 합리적 선택 모형에 입각해서 결정한다. 그래서 전제로 가보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경제학적 분석이 가능하다. 경제학적 분석하면 다 뭐라고 그랬죠? 방법론적 공공선택론 할 때 개체주의다. 그죠? 분석적이고 계량적 기법을 도입합니다. 그래서 집권적이고 제도화된 프로그램에 따라서 총체적 체계적인 분석이다. 그래서 요 단어들만 잘 기억하면 됩니다. 반복되잖아. 객관적, 합리적 분석, 집권적, 총체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이다. 그래서 완벽한 대안을 찾아내는 거니까 완벽한 대안이 나오면 대폭적이고 체계적인 변화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상적이고 이대로 되면 정책 혹은 예산 개혁에도 좋고, 그래서 이상적이고 규범적이고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고 모든 대안 요소를 포괄적으로 다 고려해서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는데, 한계는 뭡니까? 이런 걸 다 고려할 수가 없죠. 인간의 인지 능력의 한계라든지 정책 문제나 목표의 불명확성, 공공 부분에는 기업처럼 자동차 한 대 만들 때 얼마 들어가고 해서 생산함수라는 걸 뽑아내기가 힘들다. 그죠? 저렇게 노인복지 예산에 얼마 써야 어디까지가 노인교통비 지급했을 때 우리가 흑자를 보는 건지 적자를 보는 건지 이런 개념이 없는 거잖아. 그죠? 그러다 보니까 공공 부분에서는 이런 지표를 만들고 계량화된 분석 기법을 사용해서 어떤 수준 이상이면 효과가 있다 없다 이런 판단을 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리고 이런 경제적 합리성만 강조하면 정치적인 합리성에 대한 무시가 문제가 됩니다. 왜? 결국 국회의원들이 막 굉장히 이렇게 다 경제학자입니까? 경제학 분석하면 타당하네 이렇게 합니까? 정치가들은 뭡니까? 다 좋은데 우리 동네에도 해줘 이런 거죠. 그냥 경제학적 분석 기법에 의해 가지고 완벽하게 대구 지하철 3호선을 딱 놨어. 근데 북구 국회의원은 뭐라고 합니까? 1, 2호선도 안 들어와가지고 북구 지금 아파트 값이 안 올라가지고 아줌마들 난린데 3호선도 북구 안 들어오면 나 떨어져 다음 선거에 무조건 들어와야 돼 이렇게 되면 뭡니까? 북구 안 가고 딱 바로 질러야 되는데 요렇게 한번 경대 앞으로 한번 지하철 올라갔다 와겠죠. 그죠? 필요합니다. 경대 앞에 살고 있는 제 입장에서 경대가 크지 않나요? 경대 그 나름 로데오 거리 애들 그 밤에 야식 먹으러 나가보면 경대 학생 아닌 것 같은 학생들이 그 앞에서 술 먹고 감 지르고 많이 335 몰려다니던데 왜 그 앞에 지하철이 안 뚫려 있는 걸까? 그죠? 복현 오거리만 해도 지하철이 있을 만한데 왜 그까지 지하철이 안 뚫려 있는지 굉장히 의아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의아했습니다. 택시비가 많이 나옵니다.
집에 갈 땐 버스 타고 들어가는데 어쨌든 그렇고 그래서 뭡니까? 정치적 합리성. 의회에서 그래서 의회에서 우리 시민의 대표라고 의회 뽑아놨는데 그들 간의 타협의 합의의 결과 예산안이 편성되고 해야 되는데 경제학적으로 타당하니까 국회의원 의원에 그냥 다 도장 찍어 승인해 손들어 다 찬성한다고 손들어 경제학적으로 이게 가치 있는 거야 이렇게 돼버리면 의회 기능에 약하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현실적인 실현 가능성에 집중한 게 이 점증주의 예산이다. 그죠? 현실적으로 정보 제약 하에서 완벽한 대안을 다 검토할 수도 없고 정치적 타협 과정에서 정치적 이익에 따라서 내용이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점증주의 예산은 정보제약과 불확실성 속에서 이루어진 예산상 의사결정이다. 자, 예산제도들은 PPBS가 뭔지, GBB가 뭔지, LIBS가 뭔지는 10분 쉬었다 이제 들어갈 테니까 들어가서 보기로 하고 그래서 기존 정책 예산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다. 자, 정치적 타협과 협상, 당파적 상호조정 이런 걸 중시한다. 기존 예산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니까 전년도 예산에서 소폭적인 변화는 결국 예산 과정이 전년도와 올해가 별개가 아닌 거죠. 그래서 합리 모형에 입각하면 올해 다시 가장 최적의 대안을 검토했더니 작년에 우리가 완전히 잘못 집행했다. 작년도 이때까지 집행된 거 다 폐기하고 새로운 대안으로 가겠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점증주의는 현실적으로 뭡니까? 기존에 쓰던 거 그대로 쓰면서 그죠? 갑자기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노인교통비 지급 아닌 것 같다 이래가지고 이거 엎을 수 있습니까? 이거 엎어버리면 다 바로 또 어버이 연합 이런 할아버지 아줌마 아저씨들 가스통 들고 서울시청 앞에 모여가지고 바로 집회하면서 노인 공경도 모르냐 이 사회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 바로 데모하고 난리 나겠죠. 그죠? 그런 정치적인 현실을 고려하는 게 이 점증주의 예산입니다. 그죠? 그래서 기존 정책, 기존 전년도 예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소폭의 변화만 이루어진다. 그렇게 내용을 쭉 보면 됩니다. 그래서 특징과 한계를 읽어보시면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673페이지 교과서에 보면 총체주의라는 게 총체주의 합리주의가 총체적으로 모든 대안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가장 완벽하게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죠? 그래서 674페이지 보면 총체주의 합리 모형의 한계가 나오는데 모든 내용을 다 고려할 수 없는 인지적 한계, 현실적인 목표나 문제, 정책 목표가 딱 주어져 있다고 전제할 수 있으면 목표 달성을 위한 최적 수단에 대한 탐색이 가능할 수 있겠으나 목표 또한 불명확적이라는 데서 문제, 뭔가 경제학적 분석을 통해서 계량화하려고 하니까 이런 사회 후생 함수 도출도 어렵고 숫자로 이렇게 딱 나타낼 만큼 계량화하기도 곤란하고 정치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무시한다는 문제도 생깁니다. 그죠? 이런 것들을 강조하게 되면 예산 결정 과정이 집권화되는데 이건 뭐냐면 이렇게 완벽하게 이런 의사결정 기법을 정책결정 기법을 활용해 가지고 예산 결정하게 되면 일선 공무원들이 이런 걸 못하잖아. 그죠? 이런 걸 할 수 있는 완전 전문가들 한두 명. 그래서 대통령 옆에 참모, 장관이나 대통령 같은 최고 정책 결정권자는 그거 잘하는 사람을 이거 전문가로, 그죠? 이거 잘하는 경영통계학과나 통계학과 교수를 자기 정책 참모로 데려와가지고 그죠? 개방형 임용시켜서 걔한테 그것만 시키면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일선 부처에서 일하고 있으면 여러분의 예산은 여러분 스스로 짤 수 있겠습니까? 이런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가 안 돼 있으면 그죠? 어렵겠죠. 그죠? 그래서 이 예산 결정 과정이 집권화되게 된다. 전문성을 갖춘 참모를 보유하고 있는 대통령과 장관 위주로 예산 결정 과정이 집권화된다는 문제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PPBS라는 제도에 대한 비판이고 이 예산 제도 중에서 가장 이렇게 합리 모형에 입각해서 완벽하게 모든 분석을 통해서 완벽하게 계획을 세우고 계획 안에서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게끔 하겠다는 가장 이상적이었던 제도가 거기 나와 있는 PPBS라는 제도인데 공직에서 얼마 못 갔습니다. 현실적으로 얼마 못 가고 폐지됩니다. 자, 예산 담당 간의 보수적 태도로 인한 성공정책 곤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나온 게 점증주의다. 반대로 정치적 결정 과정을 중시하는 점증주의는 첫째 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상황의 불확실이나 인간 능력 부족을 전제로 한 모형입니다. 그죠? 대표적으로 밑에 문단으로 가면 그 린드블룸이나 윌답스키 같은 아저씨들이 대표적인 점증주의를 주장한 아저씨들입니다.
그러면 전년도 정책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의 비율이 얼마일 때 점증주의적 결정이고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에서 얼마를 넘어서면 점증주의적 결정을 넘어서는 거냐, 이런 논의도 자기들끼리 하고 있는데 여러분 시험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재미삼아 675페이지의 점증성의 정도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재미삼아서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우리는 시험과 관련해서 676페이지 점증주의의 효용과 한계 부분에 목차를 여러분이 한 번쯤 체크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점증주의의 효용은 이런 이익 표출, 그죠? 예산 과정에서 민주주의 원리를 실현할 수 있다. 그래서 시민의 대표인 의회 역할이 강조되는 겁니다. 그죠? 결정 비용의 절감이란 건 합리 모형에 입각하면 경제학적 통계 프로그램을 가지고 모든 대안을 다 검토해서 결정하기까지 시간과 비용이 오래 걸리겠죠. 그죠? 전문가를 고용해서 이 프로그램을 짜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정 비용을 의회에서 의원들이 전년도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니까 전년도 기본으로 가고 거기서 크게 문제되는 것만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소폭의 변화가 이루어지니까 시간이나 결정 비용이 절감될 겁니다. 그죠? 이 과정에서 정치적인 협상이나 타협을 통해서 갈등 조정이 이루어질 겁니다. 자, 그렇게 보고 정치적 6번에 있는 정치적 가치를 고려합니다. 그래서 한계는 어느 정도의 변화를 점증적으로 볼 거냐, 이런 것도 있고, 이론적인 어떤 분석이 없는 거잖아. 왜 그만큼 예산이 바뀌어야 되는 건지, 그 변화된 예산 제도가 타당한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론적 설명의 결여, 규범성의 결여,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고, 4번의 기득권 보호는 뭡니까? 그래서 기존 정책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니까 기존 정책에서 혜택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손해볼 일이 별로 없는 거죠. 기존 정책 다 유지되면서, 기존 예산 지출 다 유지되면서 소폭의 변화니까 기존에 혜택받던 노인, 교통비 걔들 혜택 받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보수적 성향을 가진다. 그죠? 5번에 있는 예산의 정책 기능 약화, 이런 거는 PPBS 같은 경우에 뭡니까? 합리적 분석을 해서 지금 시점에서 우리는 요렇게 예산 쓰는 게 맞다. 그래서 새롭게 지금 시점에서 기존 정책 다 효과가 없으면 다 폐지해버리고, 그죠? 가장 타당하고 가장 필요한 정책 중심으로 예산을 다시 짜버릴 수 있는데, 점증주의는 기존 정책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그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계획이라든지 계획을 세워서 뭔가 합리적, 효율적, 경제적 분석을 해서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면서 그 부분을 강화하고 뭐 이런 거 별로 없는 거다. 점증주의는 그냥 의회에서 타협을 통해 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그래서 아까 그것도 뭡니까? 3호선이 가장 효율적으로 구축되려면 경대 앞을 안 지나가는 게 맞는데,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경제 북구 앞에 갔다 오게 되면 원래 의도했던 3호선 만들어가지고 달성하고자 했던 어떤 원래 기획했던 정책 효과하고는 또 상충되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점증주의는 그런 정치적 과정을 강조하다 보니까 예산의 계획 기능, 정책 기능 이런 게 약화된다. 그래서 4번에 있듯이 이렇게 기득권 보호 쪽으로 흐를 수 있고 6번처럼 개혁에 대한 저항 논리로 악용될 수 있다. 그래서 개혁해가지고 야 이런 건 문제다. 노인교통비 왜 줘야 되냐? 65세 이상이면 교통비 주니까 이건희 씨도 그럼 지하철 탈 때 공짜로 타냐? 그죠? 사실 안 타겠지만 많이 봐도 타겠지만 그러면 그냥 정몽준 씨가 서민 체험한다고, 그죠? 선거 나가야 되니까 서민 코스프레 한다고 여기 가가지고 노인 한 장이요 이렇게 하면 줘야 되느냐, 그죠? 재산이 몇 조인데 그런 문제 생기니까 이거 다 없애고 저소득계층에게 지급하는 게 맞지 않느냐? 저소득계층에 대한 복지카드를 주면서 그 복지카드 안에 교통카드 역할을 하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의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개혁할 때 뭡니까? 이 점증주의가 다 정치적 이해가잖아요. 그런 거 주장하면 바로 아저씨들 가스통 들고 나와가지고 데모한다 이렇게 되는 저항 논리. 그래서 그냥 기존에 줄 거 주면서 소폭의 변화 뭐 이런 것들을 주장하게 되는 겁니다. 쉬는 시간에 총체주의와 점증주의 비교표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공공선택론 뭐 이런 거는 크게 의미가 없을 겁니다. 자, 678페이지 보면 조직 과정 모형 이런 얘기가 있는데, 과정 모형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린드블룸 앞에서 점증주의자 있죠, 그죠? 그래서 예산 결정 과정에 린드블룸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The Science of Modeling Through. 그래서
진흙탕 속을 머드팩 할 때 진흙탕 속을 통과하는 것과 같은 과학이다. 예산 결정 과정이 진흙탕 속을 통과하는 것 같다. 이러면 합리성을 강조했으니까 점증 모형 입장에서 있겠습니까? 점증 모형 입장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인 거잖아, 그죠? 진흙탕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겨우 옮겨간다. 정치적 합의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 합리 모형에 입각해 있으면 진흙 싹 다 걷어내고 그냥 가장 바람직한 정책 예산 도입이 이루어지겠죠, 그죠? 네, 이렇게 머들링 스루라는 게 점증주의적 과정을 의미한다. 그래서 완전 합리성이 아니라 기존 정책 과거 결정을 토대로 제한된 변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 정도 한번 보시고, 자원의 희소성과 예산 결정을 잠시 쉬었다가 보겠습니다.